철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 실효적인 것에 대해서 내성을 가져야 돼. 내성이라는 견디는 힘이죠. 정치적인 것, 여기 5번째인가요, 여러분? 정치적인 것, 실효적인 것에 대해서 내성을 가져야 돼. 견디는 힘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광수가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었던 작가다 그랬죠. 그런데 이광수 어디 가서 얘기하려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광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광수 하면 바로 친일 작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사랑이라든지, 저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온 사랑에 관한 소설 중에 제일 재밌는 게, 지금도 제일 재밌는 게 이광수의 유정입니다. 유정이 제일 재밌어. 유정만큼 재미있고 막 가슴 아프고 그런 사랑소설, 순수한 사랑소설 보셨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요즘 작가들이 쓴 소설 중에 사랑에 대해서 그 유정만큼 재미있는 소설 혹시 읽어보신 분 한번 소개해 보세요. 내가 볼 때 없어. 이거 유정은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이야. 최석이라는 고등학교 선생이 있어요. 학교 선생인데 교장이야. 이 사람이 중국에서 독립운동하던 친구가 그만 딸을 하나 낳고는 죽어버렸어. 딸을 하나 남기고. 그 딸의 이름이 뭡니까? 정임이야, 정임이. 이 최석이라는 교장한테 자기 딸을 맡기고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딸을 데리고 와서 자기 딸, 친딸과 같이 키운 거죠. 그래서 그 정임이가 나이가 조금 더 많아서 그 밑에가 순임이야. 이게 친딸이야. 그런데 다 같이 사랑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순임이하고 그 다음에 이 최석의 아내는 모자란 거지, 사랑이. 정임이를 더 사랑해 주는 것 같으니까 질투의 화신이 됐어,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막 그 질투를 견디다 못해서 이 최석이 교장으로 있는 학교에다가 바로 최석이 정임이를 사랑한다 뭐 해가지고 막 투서 같은 거 막 하고 학교에서 문제가 되니까 정임이를 어디로?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피신을 보낸 거지. 그러니까 또 더 난리가 났어. 사랑하는 여자를 또 사랑해가지고 도피를 시켰다. 근데 어느 날 정임이한테 편지가 왔어. 막 감기인지 뭐 이런 거에 걸려서. 그래서 위독할 정도가 돼서 편지를 했길래 거길 갔더니 이제 정말로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돌아올 때 되니까 학교에서 난리가 나서 이 사람이 이제 굉장히 위기에 빠졌어. 그런데 이 일련의 사태를 겪게 되니까 그 겪으면서 이 사람이 생각하게 된 게 뭐냐. 내가 정말 정임이를 사랑하고 있었구나. 자긴 그때까지 계속 그냥 딸로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랑이 뭐가 된 거예요? 죄가 된 거지. 왜? 자기는 교육자고 또 정임이의 아빠인데 양부일지언정.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그런 사랑의 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교장직 내놓고 가족을 떠나서 멀리 어디를 가? 바이카로스 있는 데로 멀리 가는 겁니다. 가서 있어. 근데 뒤늦게 이제 순임이가 뉘우치고 정임이와 더불어 그 아버지를 찾아오죠. 막 그 바이카로스 해서 오두막집을 문을 여는 순간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야기상 죽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아주 그 절절한, 거기에 뭐 키스씬 하나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사랑 이야기만큼 그렇게 절실한 이야기가 없어. 그런데 이 이광수가 왜 그런 친일 작가라는 오명을 덮었어야 돼? 무엇 때문에? 바로 정치적으로 내성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정치적으로 어떤 이데올로기가, 어떤 국가 정책이, 어떤 민심이 뭔가 그런 어떤 정책이나 어떤 행동이나 어떤 선언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작가가 거기에 대해서 쉽게 굴복하고 그 통념을 받아들여서 이데올로기적인 소설을 쓰고 이데올로기적인 시를 쓰고, 그럼 거기 순간 자기 문학이 망가지는 겁니다. 이광수도 그렇게 해서 1943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딱 39년부터 그렇게 돼요. 39년 9월에 어떤 작품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6년 동안 그런 문학을 하게 돼. 그 6년 동안 문학한 것이 이 사람이 실제로 그 이광수 무정, 유명한 무정을 쓴 게 1917년인데 27년, 37년, 한 25년 정도 문학한 것을 망가뜨린 거야. 이 사람이 이름을 많이 망가뜨렸죠. 북한에서 뭐라고 하죠? 뭐 강성대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 당대회에서 뭐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작가가 또 그렇게 뭐 문학이 어떻게 변했다. 이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북한 문학 연구한다면 그렇게 주로 당대회에 따라서 문학이 어떻게 변했고 이런 걸 연구를 해요. 나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건 전부 어용문학이다. 전부 어용문학이야. 가짜 문학이야. 국가와 당과 지도자가 시켜가지고 쓰는 문학이 그게 문학입니까? 그건 가짜 문학이고 어용문학이야. 그거는 일제 말기에 이광수나 이런 사람들이 총독부가 하라니까 그 메시지로 쓴 거나 똑같은 것이에요. 근데 꼭 일제시대나 아니면 북한에서만 이런 어용문학이 있고 또 정치주의라고 하는데 나는 정치를 소재로 다루거나 주제로 다뤘다고 해서 곧 이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조지 오웰의 1984 여러분들 꼭 읽어보셔야 돼. 1984만큼 처절하게 독재체제의 그런 모습을 처절하게 그려놓은 소설이 없어요. 굉장한 명작입니다. 그거는 정치, 체제 이런 걸 그려. 그런 걸 그리고 있지만 그 사람은 정치를 넘어서서 그야말로 정치 자체에 대해서 굉장한 내구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데 한국의 작가들은 말이죠. 굉장히 어떤 때는 민족주의에 확 쏠리고 어떤 때는 뭐 진보적 문학이다. 저도 그런 거 많이 썼었어요. 제가 아까 창비로 등단했다고 했었잖아. 그런 걸 썼었어. 진보적 문학이 어떻고 민족 문학이 어떻고.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 보니까 그렇게 뭘 개념화해서 민족 문학이 어떻고 진보적 문학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거나 이름을 붙이지 않더라도 노골적으로 뭐 무조건 진보주의가 맞다고 하거나 아니면 보수주의가 맞다고 하거나 이런 거는 문학이 할 짓이 아닙니다. 문학은 각각 글을 쓰는 사람은 각각의 하나의 개체로서 하나의 자족적인 우주야. 자기가. 그러니까 어떤 질서에 어떤 파당에 자기가 소속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정치적으로 비록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랑 가깝다 해도 민주당의 모든 것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정한 작가가 될 수가 없어. 결코 그런 작가가 될 수 없어요. 정치로부터 거리를 둘 줄 알아야 돼. 시류로부터 거리를 둘 줄 알아야 돼요. 지금 다 이렇게 써야 다 각광받더라. 그러면 아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에피고넨이라고 하죠. 아류밖에 안 돼. 정말 자기가 자기 문학의 길을 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좋은 문학은, 좋은 작품은 이데올로기, 정치, 시류 이런 데서부터 어느 정도 거리를 둘 줄 알아야 된다. 지금까지 매우 내용적인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지금까지.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8시 10분쯤 출판 창간 기념 모임을 시작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 이제 7, 8분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이건 정말로 지금까지는 내용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문학은 뭐로 이루어집니까? 언어로. 그렇죠? 제일 마지막 것이자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문학은 언어를 부리는데 언어를 부려서 하는 것이에요. 문학은. 그러니까 언어 자체가 곧 사상이야. 언어를 얼마나 어디까지 부리는가가 곧 사상이라는 거죠. 언어 안에 사상이 있는 거지. 언어를 어떻게 부렸느냐에 사상이 있는 거지. 사상 따로 있고 언어 따로 있고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언어가 잘 구사된 거. 언어를 잘 다듬은 거. 이른바 뭐라고 하는 거? 조탁. 시로 말하면 조탁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조탁에 힘쓴 문학이 정말 좋은 문학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봉 선생님께서 저를 소개해 줄 때 최근에 시집이 나왔다. 최근이 아니라 1년 전에 시집이 나왔는데 나는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라는 시집을 냈어요. 근데 2001년에 시로 등단을 했는데 2010년에 냈으니까 근 10년 걸린 셈이죠. 시집이. 남들이 시집을 왜 안 내고 있냐 그러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난 조탁에 힘쓰느라고 그런다. 정말로 문장을 잘 열심히 다듬고 쓸 말만 쓸 수 있는, 쓸 말만 쓴 잘 다듬은 문장을 구사해야 진짜 좋은 문학이 되는 것이고, 그게 조탁에 힘써야 되는 게 첫째고, 두 번째는 뭐냐? 이게 또 정말 중요합니다. 조탁이라는 건 다 듣잖아? 두 번째 뭐냐? 수사법을 구사할 줄 아는 문학이 좋은 문학이야. 수사법을. 자, 수사법 하면 직유법, 은유법 맞습니다. 직유법, 은유법, 서리법 이런 것 맞는데, 그래서 이거 수사법이라고 하지 말고 조금 수사학이라고 합시다. 수사학이 잘 구사될 수 있어야 돼. 예를 들면 풍자가 있어. 아이러니가 있어. 위트가 있어. 유머가 있어. 패러디가 있어. 상징이 있어. 비유, 직유, 은유 이런 거 있어. 인유가 있어.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지. 수도 없이 많은데 글을 쓰는 사람은, 문학을 하는 사람은 이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어떤 기능을 하는지, 어떤 걸 잘 쓰면, 이런 걸 어떻게 잘 발휘해야 어떤 효과가 나타나고, 그래서 어떤 작품이 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야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거야. 좋은 작품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좋은 작품은 어떤 우리 문학사에 기교주의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교주의 논쟁. 그러니까 작품이 좋은 작품이 되려면 기교가 좋아야 되느냐, 아니면 뭐냐, 이런 거 있지. 그런 또 이마 같은 사람은 이 지금 문단이 기교에만 얽매여 있다라고 비판을 신랄하게 했어. 그런데 그게 1935년에 있었던 논쟁이에요. 1934, 5년에 있었던 논쟁인데, 이렇게 국문학사로 들어가면 너무 안 들어갈 테니까, 바로 나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기교주의 논쟁에 이마라는 사람이 한편에, 이 사람은 이제 그때 당시 카프의 서기장하고 했던 좌익인데, 원래 이제 현실 비판적인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주로 내용을 좋아해. 사상 내용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마가 한편이었어. 그 다음에 한편에 김기림이 있었어. 그 다음 박용철이 있었어. 그 다음에 김환태가 있었어. 김환태하고 김기림하고 요 사람들이 틀려. 이렇게 여기 편먹은 건 이렇게 얘 하나고 여기 이렇게 편먹은 것 같지만 얘네들 복잡했거든요. 김환태는 매우 낭만주의적인 문학관을 가진 사람이었어. 그래서 낭만주의적인 문학관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 시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발로야. 자기 생명의 시라는 것이. 그러니까 자연스러움. 내가 인위적으로 조작해서는 안 되고 내 안에서 저절로 흘러나와야 돼. 그게 뭐야? 그게 좋은 문학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우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적, 그런 거 낭만주의라고 하죠. 천재의 소산이야. 영감과 감정과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솟아난 것이 훌륭한 작품이야. 김기림이나 박용철은 어땠느냐? 천만에 훌륭한 작품이라는 건 뭐야? 그거는 치밀하게 계획되고 조직되고 구성된 거. 치밀하게 구성된 것이 좋은 작품이야. 얘는 뭐야?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거. 얘는 인위적으로 치밀하게 구성한 거. 언어가 매우 중요한데 이쪽은 다 언어를 매우 중요시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언어의 구성미를 중시했고 동시에 자연스러움을 중시했어.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문장파라는, 문장지 아시죠 여러분? 문장지가 되면 이게 다 여기에 모아집니다. 모아져가지고 문장지는 누가 했어요? 이태준, 정지용, 이병기 이런 사람들이 했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연스러우면서도 동시에
치밀하게 구성된 거. 치밀하게 구성되었는데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 흡수하게 되지.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거 아까 수사학 있죠? 이 수사학을 익히지 못하면, 적절하게 익히지 못하면 좋은 작가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뭐다? 알파이자 오메가다. 내가 7번째 얘기했지만 그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기본이자 최후의 지점이다. 그렇게 그런 어떤 언어적인 능력을 가진 그걸 발휘하는 작품이 좋은 작품이다. 7가지 말씀드렸죠. 두서없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비평하고 또 공부해오면서 문학에 대해서 생각한 것을 사실은 1시간 반 정도면 딱 좋겠는데 20분이 부족해서 조금 달려왔습니다. 자, 부족한 말씀 들어주셔서 또 제가 이걸 꺼버려서 추우셨을 텐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